전 국방부 장관이시며 사단법인 대한민국 통일 건국회 회장이신 권영애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누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자, 16, 17. 내가 이제 나이가 여러분들하고 적어도 몇 살의 차이가 있느냐? 아마 70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70년. 7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야, 또 뭐 저게 나이 많은 또 꼬리타분한 얘기, 꼰대 같은 소리나 하겠구나.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둔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고 느낀다, 배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경험에서부터 배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나하고 7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늙어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70년 전에는 여러분들 나이였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나도 젊어봤다. 여러분들과 같은 또래에 있을 때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늙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을 먼저 산 사람의 경험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70년을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중하시라. 70년을 여러분들이 살아본 다음에 느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0년을 미리 살아보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가 이제 새로운 측면에서의 관심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가 6.25를 지금 이제 7월이지만은 지난달에 6월 25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6.25를 맞아서 다시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금년이 2025년이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럼 해방은 언제 됐죠?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금년이 해방된 지,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가 80년, 그리고 건국이 된 지가 3년이 걸렸으니까 77년. 그리고 6.25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죠? 1950년 6월 25일.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75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은 해가 된 것이다. 그러면 한국전쟁은 왜 어떻게 해서 발발이 됐느냐? 한국전쟁은 북침이다, 남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한국전쟁은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이 해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해방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특히 김구 선생 같은 양반도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이 그렇게 빨리 항복할 줄 몰랐다. 도적과 같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주권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은 있었는데 찾은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체제를 가진 나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보관이 없었어요. 그런 마당에서 결국은 김일성을 포함한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과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양반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두 사람들이 엄청나게 싸우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남쪽만 자유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가 건국이 되다 보니까 김일성이와 특히 남쪽에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상투쟁으로 되지 않았으니까 무력으로 남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소련의 스탈린이 당시에 소련 수상이었는데 스탈린에게 가서 몇 번을 가냐면 3번을 갑니다. 첫 번째 가서 남침해야 되겠어. 소련군이 장비와 무기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작전 계획까지를 다 만들어줬으니까 그대로 밀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돼. 왜 안 됩니까? 미군이 있는 한은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미군을 몰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돼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에 바로 1949년부터 지금 말하자면 서울시청과 광화문 내거리에서부터 미군 물러가라 하는 이와 같은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해방시켜줘. 그때 당시 해방될 때 내가 8살, 9살 이제 그때입니다. 미군들로부터 와서 미군들이 주는 우유가루, 모포 이런 것들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로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다 제공해 주었고 나라까지 건국을 했었는데 미군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나라가 있냐, 이런 민족이 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1949년에 이제 그와 같은 꼴이 있으니까 1950년 1월 달에 에치선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켜줄 만한 가치도 없고 그 민족을 보니까 지킬 만한 대상도 못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일본과 그 다음에 필리핀을 연하는 선까지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서 미군이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6개월 만에 1950년에 남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스탈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동의를 하는데 중국에 가서 모택동 동지에게 허락을 받고 지원을 받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 내가 이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는 소련이 그대로 있고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지만은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모택동에 가서 동의를 얻으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국경을 제일 길게 접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국경을 제일 길게 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이웃 사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국가 간에는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건 역사적으로 반드시 충돌의 역사가 계속되어 오는 것이 이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은 공산주의 국가여야 되지만은 스탈린이 생각했을 때는 장개석이하고 모택동이하고가 싸워서 장개석이를 총통을 대만으로 밀어내고 난 다음에 그 중국의 큰 넓은
국가를 이제 모택동이가 저게 만약 통합을 해가지고 힘을 발휘한다면은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국경을 접하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저걸 모택동이가 그와 같은 힘을 좀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계산을 한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패권을 겨룰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소련밖에 없는데 되게 모택동이라고 하는 중국이 다시 하나가 더 생기면은 골치 아프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틀림없이 미국이 참전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참전하면은 중국의 모택동이를 집어넣어서 함께 미국과 모택동이가 싸우게 만들어서 완전히 미국도 힘을 소진시키고 중국은 적어도 한 몇십 년 동안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산을 스탈린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택동의 동의를 얻으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택동이가 이제 스탈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박은영이하고 김일성이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계산을 한 거죠. 아하, 스탈린이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완전히 당분간은 내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을 딱 하고 그러나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왜?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소련이니까. 그러니까 안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계산을 또 합니다. 장개석이하고 모택동이가 이제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싸울 때 그때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주 요 소수민족이 많거든요. 위구르라든가 이렇게 소수민족이 55개 정도가 됩니다. 55개 정도의 소수민족을 통합하기가 옛날부터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국공합작을 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만주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조선족들이 숫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숫자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군대까지를 그 소수민족이 아닌 조선민족이 군대를 가졌단 말이죠. 그걸 팔로군이라고 그럽니다. 그 군대, 그러니까 군인이 많으니까 자연히 거기에 훌륭한 장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전체를 자기가 모택동이가 지배를 해야 되겠는데 한 민족이 걸출한 장군도 있고 군대까지도 그 민족으로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가 수없이 많으니까 이거 제일 골치 아플 텐데 요놈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요걸 가지고서 일종의 인종 청소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모택동이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택동이가 우리 한국전에 참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신없이 지금 전체를 중국을 통합하기 위해서도 힘이 모자라는데 왜 한국전에까지 참전합니까? 하고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겠지만 주은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 주은래 같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아니야. 미국이 만일의 경우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면 압록강을 중심으로 미국하고 대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이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가 막아야 돼. 그래서 그때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미라고 하는 미국에 대항하는 그와 같은 원조, 김일성이가 미국에 저항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돕겠다 하는 것이 항미 원조 전쟁입니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도 반대를 많이 하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참전을 선두에서 이끌기 위해서 항미 원조 전쟁을 모두 다 지원병으로 하는데 지원병에다가 자기 외아들을 참전을 시킵니다. 모택동이의 외아들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모택동이가 자기 외아들까지 참전을 시키는데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지 않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참전을 시키는데 2단계로 참전을 시킵니다. 첫 번째, 북한군을 건군을 할 때 팔로군에서 5개 여단을 빌려줍니다. 그 5개 여단을 빌려주니까 이 5개 여단이 주축이 돼서
정규 5개 사단을 만들어서 6.25 남침 때 그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했어요. 우리는 그때 군대를 제대로 편성도 못했고 그 군대가 전투 경험도 없는데 북에서 내려오던 그것은 중국에서 일본 군들과 싸우던 팔로군의 정예 5개 사단이 공격을 해왔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조선말을 하니까 조선말을 하는 중국 군대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25 때 보면은 모택동의 계산과 스타린의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 여기 전부 다 설명해서 대부분 포함이 된 내용이니까 이제 그래서 한국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면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물론과 유신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찾아보고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유물론, 유신론이 대립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사상적인 이론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경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 공산화를 기하려고 하던 기도한 2차 대전 이후에 소련 공산당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대응이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유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앙적인 면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참전 16개국을 포함해서 나중에는 67개국가까지가 우리를 도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한국전쟁을 전체적으로 오늘날에 와서 평가를 해보면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았고 결국 19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 연방, 공산주의 연방이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공산주의는 1991년에 명목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 방식은 아직도 살아있죠. 소련도 그렇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공산주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무리들이 앞장섰던 공산 사탄 세력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했었던 거룩한 전쟁이다.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재단에 우리를 희생으로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들어서 써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오늘날의 휴전선까지를 이제 형성은 돼 있어서 또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은 한국 전쟁에서 그래도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르게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근원을 찾아보면은 아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라를 건국하려면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국회를 그때 1948년 5월 달에 국회를 이제 해서 국회의원을 모두 뽑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재헌 국회라고 합니다.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를 열게 됩니다. 근데 이 재헌 국회를 열어서 처음에 국회를 개원을 할 때 그때 임시 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의장이 됩니다. 임시 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의원이라고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그때 임시의장께서 대한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윤영 의원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첫 번째
국회를 열 때 첫 번째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면 기록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은영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긴 이제 기도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이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느님이시여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그 다음에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미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정말 우리나라를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이 의회의 이 개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런 걸 함으로써 결국은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걸로 시작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자, 헌법은 그러면은 재헌절이 언제지요? 7월 며칠 전에 지나갔죠. 예, 그렇게 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을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요사이는 대통령 선거를 직접 우리가 국민 개개인이 다 이렇게 투표를 하지만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도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보통 보면은 헌법 위에 손을 얹고 그러고 선서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도 보면은 헌법에 손을 얹지 않고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손을 얹고 수많은 기독교 믿는 대통령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분들도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만은 유일하게 처음부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 선언을 합니다. 그 주요 골자 중에서 이런 것들 있죠. 1948년 7월 24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하고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해방과 건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그때 이 대한민국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위험과 발전과 이것을 전부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감하면은 뭐라고 하죠? 아멘 하죠? 자,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유교가 발발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유교가 발발된 그날 새벽에 이제 그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 대사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북한이 남점을 무력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불과 10초도 걸리질 않아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개자식들을 저지해야 돼. 미국 사람들 욕하는 중에서 개자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그때 6.25 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말이에요. 같이 하면 뭐, 갓댐 말이면은, son of bitch 그러더라고요. son of bitch가 뭐냐면 개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의 입에서 딱 그냥 son of bitch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옆에서 그때 전화를 바꿔주던 트루만 대통령의 딸이 자서전을 쓸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자식들을 반드시 저지할 거야. 하나님께 맹세코 그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여기서 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을 하더라도 미국 단독으로만 참전하는 게 아니고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을 해야 되겠는데,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졌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대전을 겪고 2차 대전을 겪었는데, 이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다 보니까 이제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하자. 그래서 국제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는 전쟁을 일으키지를 말아야 되고, 만일의 경우 나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공동으로 그 나라를 제재하자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유엔의 헌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한국전이 유엔 헌장을 만들고 난 뒤 제일 첫 번째 이런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다가 한국전에 전 유엔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이제 그와 같은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의를 저 많은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나라를 다 소집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안전보장 이사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개 나라가 한 15개 나라가 이제 모여가지고 우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하는데, 그때 소집을 내리니까 각국의 대표가 나오는데 제일 이제 반대할 것이, 한 사람만 반대해도 결정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의결 구조를 가진 것이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참전 안 돼 하고 반대를 할 텐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소련 대사가 타고 가던 캐딜락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무리 기다려도 참석을 하니까 기권으로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참전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원인 모를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동이 중간에 오다가 꺼졌던 차가 아무리 걸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조금 지나니까 또 시동이 자동적으로 걸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말하면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은 연유에 의해서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한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또 하나 기적적인 일이 또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함이 있고 각 나라가 가서 이제 비밀 투표를 해서 그 투표용지를 넣지 않습니까? 그 투표함이 있죠. 그 투표함이 있는데 1997년에 이 투표함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야, 투표함 바꾸자. 그 투표함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그 전에 만들었던 그 투표함을 가지고 이제 해체를 해봤어요. 해체를 해봤더니 그 안에 참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투표함을 만드는 그 목공이 그 안에다가 자기가 남들에게 뭐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그 굴지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엔에서의 이와 같은 모든 결정, 지금까지 보면은요, 유엔의 이름으로, 유엔군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전투병력이 참전했던 역사는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가는데 평화유지군입니다. 지금 가는데 그건 평화유지군이죠. 전투병력으로 파병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 우리가 바친 그를 그래 알았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섭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자,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를 지원했었던 나라가 여러분들이 보는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맨 왼쪽에 16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이 16개 나라는 전투 병력, 육군이든 해군이든 또 비행기든 이렇게 장비와 또 전투병을 지원했었던 나라가 16개 나라고, 그 다음에 그 전투병은 아니지만은 그때 많은 부상자들이 생기니까 의료 지원으로 선박을 부산 앞바다에 갖다 대놓고 의사와 간호사를 가지고 의료 지원을 했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5개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21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냥 완전히 모두가 다 잿더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지원했었던 이제 나라가 6개국인데 교황청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기 전후복구에 참여했었던 나라들이 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 전후에 복구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했는데 물자, 돈 등등을 지원했던 나라가 40여 개국. 전부 합해니까 67개국이에요. 자,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 몇 개 국가냐 하면 14개 국가입니다. 세계대전인데 2차 대전 때 연합국의 숫자가 몇 가냐면 21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전은 3차 대전도 아닌데 67개국, 그때 당시에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독립국가가 몇 개 나라가 등록되면 한 140개국이 됐습니다. 140개국 속에서 67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 이상, 반에 거의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차 대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걸로만 그냥 치부하고 만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67개국이 지원을 해서 이 67개국은 한국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모두가 다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좁고 자원도 별로 없고 하지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수출을 위주로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요사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겁니다. FTA라고 하는 것. 이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전 세계에서 지금은요, 영토를 이렇게 합니다. 경제영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제영토. 옛날에는 식민지를 할 때 무력으로 가서 그 나라를 이제 뺏어서 주권을 지배했지만 요사이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은 그게 경제영토가 되는 겁니다. 경제영토가 얼마만큼 넓으냐 하는 데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을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이 67개 나라가요, 전부가 다 한국 제품이면 뭐든지 좋다. 한국이 잘 돼야 된다. 한국 물품을 사자.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FTA를 제일 많이 맺은 나라 중에서 세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그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 한국전에서 참전해서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이 결국 우리의 경제적인 우방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죠. 자, 그런데 6.25 때 보면은 또 마지막에, 이건 처음에 1950년, 그러니까 6.25가 6월 25일 발발되고 난 다음에 그해 이제 8월 달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밀렸느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쪼그라져서 지금은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때 한국군과 미군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사적으로 마지막
절체절명의 전투를 하고 있던 이 사진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반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해서 여기서 결사적으로 막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결전 의지입니다. 흔히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한강다리 끊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리승만이 아니고 른승만이다,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신데,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북한군의 침공으로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렸고 적군이 포항 일부까지 진격한 백척간도의 상황이던 1950년 8월 13일, 미국의 그때 당시 대사 무초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무초 대사가 대구가 적의 공격권에 들어가 있으니 빨리 임시 수도를 제주도로 좀 옮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 이후의 얘기지만 그때 당시 도저히 이건 낙동강에서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걸 거의 판단을 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의 경우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어디에 임시 수도를 옮기려고 했나 하면은 저 사모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저 구석대기에 사모아 지역으로 그때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군대는 미군이 흡수해서 일본으로 가고 나머지는 도서지방으로 일부 피난을 하지만은, 그때 미국이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냐면 6만 명밖에 수송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60만 명. 60만 명 수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이 비밀 문건이 몇 년 전에 미 중앙정보부에서 이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에 토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구상에서. 왜 그러면은 미군들과 한국군이 그걸 결전 의지를 가질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무초 대사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발발됨과 동시에 누군가가 이제 모젤 권총을 하나 이승만 대통령에게 호신용으로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허리에 차고 계셨는데 무초 대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제주도로 옮기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권총을 빼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한참 열을 올려 이야기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는 권총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아내를 쏘고, 이건 무슨 얘기야? 왜 공산당을 먼저 쏘아야지 아내를 쏘냐? 그건 왜냐하면 만약 자기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공산당이 그 놈을 끌고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능욕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먼저 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한 발로 공산당을 쏘고, 나중에 세 발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한 발 가지고 내가 죽겠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무초 대사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아래 위로 자꾸 이렇게 흔드니까 혹시 그 총으로 자기들 쏠까 봐서 그냥 혼비백산해서 나갔다 하는 기록이 프란체스카 여사의 그 난중 일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이 워커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삼성 장군으로 최초에 이제 일본에 와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급히 온 팔군사령관이 있는데 이 워커 장군에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의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커 장군이 전 한국군과 미군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낙동강 방어선 사수를 명령한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스탠드와 다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때문에 이 워커 장군은 미 의회에서부터 또 소환, 탄핵을 받습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은 지휘관이 어떻게 부하들 보고 죽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를 이제 들어서 워커 장군을 소환하겠다고 했을 때 이걸 누가 말려주느냐? 메가더 장군이 말려줍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때 당시에 한강 방어선을 와서 방어하고 난 다음에 그 실태를 보고 이것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낙동강 전선에 시간을 벌어줘야만 상륙 작전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는 워커 장군을 해임시켜버리면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있지만은 군대 내 민주주의는 없다. 오직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서 결국 메가더 장군이 워커 장군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지켜지는데 이 얘기가 한국전 그때 다부동 전투에서 선장으로 하고 있던 백선엽 대장님께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심지어는 백선엽 대장은요 병사들을 독려를 할 때 내가 만일의 경우 물러서거든 나를 쏴라 하고 앞에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이런 결전 의지를 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워커 장군은 정말 구라파 쪽에서 2차 대전 때 싸우던 양반인데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이 양반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을 중대장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북진해서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후퇴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혁혁한 전공을 세워가지고 아들에게 미국에서 수여가 되는 훈장 그리고 그 부대에다가 부대 표창을 주기 위해서 후퇴를 해서 내려오는 장병들을 거슬러서 동두천 북방으로 이제 다시 집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집차 사고에 의해서 전사하고 맙니다. 워커 장군이. 그래서 그때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 그 훈장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미국의 장성들의 아들들은 비단 이 워커 장군의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당선됐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소령으로서 참전을 했습니다. 벤프리트 장군, 워커 장군 다음에 팔군사령관으로 왔었던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추기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공군 조종사로 왔다가 북한에 올라가서 그쪽에서 폭격을 하다가 대공파에 추락을 해서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관련된 또 기막힌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2차 대전 때 구라파 전쟁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한국전은 참전 안 해도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한국전에 팔군사령관으로 부임을 하니까 나도 한국전에 참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를 나중에 아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이후에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 내용에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 편지를 보실 때쯤은 저는 이미 한국에 와 있을 겁니다. 나는 구라파에서 참전했기 때문에 한국에 갈 의무가 없지만 아버지께서 한국전에 사령관이 계실 때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이 함께 참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 만약 기도를 해주시려면 저는 폭격기 조종사입니다. 저 뒤에는 기동사수가 있고 또 폭격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사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준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랑크 장군이라고 팔구장님하러 왔는데 이 사람의 아들도 대위로서 참전했다가 한국에서 중상을 입고 미국에 후송을 갔다가 병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6.25 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장군들의 아들들만 하더라도 몇 명이냐면 14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와서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실성이 되거나 했었던 사람들이 35명이나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참전하고 헌신했노라 하는 그 주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같으면은 언뜻 이름만 들으면은 그 어느 곳에 있지? 남아프리카인가? 그 남미인가? 아프리카인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쬐끄만 나라들은. 대한민국도 그런 정도의 입장이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의 전쟁에 가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표현했을까? 근데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또 나중에 물자와 장비를 지원했었던 나라들 그 67개국의 대부분이 보면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사실은 다. 특히 남미 쪽에는 남아공 같은데 또 에티오피아 같은데 그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놓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친구라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정신이 결국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까지를 기꺼이 바친 그와 같은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그러면 참전국들, 한국군 군인들만 싸웠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래 학도병들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학도병들의 총 숫자가 얼마냐? 27만 5,842명이나 되는 학도병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참전을 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그때 마지막에 아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하는 장면을 보셨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은 서울에서 간 학생들, 경기도에서 간 학생들, 충청남도, 북도, 전라도, 남북도, 또 경상남북도, 강원도, 제주도까지 학도병들이 전부 참전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 학도병들의 모집을 어디서 했냐면 대구에 있는 역전에서 학도병들의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냥 천리길을 피난길을 어머니하고 동반해서 아버지하고 동반해서
어린 동생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구까지 왔는데 부산까지 그냥 가지를 않고 대구 역전에서 학도병 지원서에 지원을 하고 나는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부모를 따라서 형제와 같이 부산까지 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고 부산까지가 만약 점령이 되어버리면은 갈 곳이 없지 않냐. 내 부모, 내 가족이라도 내가 낙동강선에서 지켜줌으로써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학도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각오를 한 거죠. 안 그러면 서울에서 거기까지 간 사람이 왜 학도병으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또래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책가방을 던지고 총을 들고 참전했었던 이 학도병입니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입장이 됐을 때 과연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할 수 있겠는가? 그 학도병들이 가면서 태극기에다가 이렇게 전복 학자 사인을 하고 가는 이 태극기가 최근에 발견이 된 겁니다. 학도병들이. 여기에 보십시오. 공부는 다음에, 충성은 이 순간. 얼마나 절실합니까? 이들이 다음에까지 공부를 이어갔었는지 아니면은 영원히 그 길이 전사의 길로 가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죠. 과연 이런 각오들을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런데 학생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군대 갈 나이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식이 학교 갔다 오더니 책가방 던져놓고 아버지 나 군대 갈래요. 왜?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은 이 전쟁에서 치면은 아버지고 나고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까 거기서처럼 공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게를 지고 나도 무언가를 전쟁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물자도 날라야 되겠고 포탄도 날라야 되겠고 밥도 해먹일 수 있는 쌀도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아버지들이 지게를 지고 이제 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그때 노무병이라고 그랬는데 A 특공대라고 이름을 미군들이 붙였습니다. 왜 A냐? 가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그 높은 고지를 가는데 자기네들은 배낭을 짊어지고 20km, 30km만 짊어지고도 낑낑대는데 이거 이상하게 생긴 저런 걸 가지고서 지고 가니까 100km도 걷더니 지고 올라가거든요. 저거 참 신기한 거다. 저놈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살펴보니까 영어의 알파벳에 A자 같거든요. 그래서 A 특공대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군번도 없습니다. 군복도 없습니다. 그냥 지게하고 입어놓을 그대로 참전을 한 거예요. 자, 고지에까지 밥을 해먹이기 위해서 솥단지를 짊어지고 갑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솥단지를 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들이, 형님들이 짊어지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전했던 거지. 이것이 우리가 6.25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한 구석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군번도 없었어요. 학도병도 군번이 없어서 나중에는 다 도로 찾아도 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부동에서 산꼭대기에 짊어지고 올라가던 모습이 그때 사진으로 촬영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벤프리트 장군이 이때 이 A 특공대 노무병을 어떻게 극찬을 했냐 하면요. 만일 그들이 없었다면 최소한 10만 명 정도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병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벤프리트 장군의 정언입니다. 입은 옷 그대로, 두루마기 그대로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도병과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참전했었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그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이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요, 여러분들의 친정 할아버지들이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국과 우방이 병력과 물자만 가지고서 지원해 준 게 아닙니다. 전쟁을 3년 동안 치르다 보니까 생활 기반은 다 망가졌죠. 농촌은 다 폐허가 됐죠. 가축은 가축대로 다 없어졌죠. 그때 당시에는 하도 곤충이 많고 이가 성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DDT를 갖다가 뿌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벌들까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벌꿀도 없은 이런 농촌의 기반이 완전히 망가진 이것을 보고 미국의 봉사단체들이 여기 여러분들과 여기 군포 참 제일교회에서 복지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봉사 정신이 그때부터 많은 나라들의 선교 봉사단체들이 돕기 시작한 거예요. 뭘 도왔느냐? 폐허가 된 한국 축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NGO 해퍼라고 하는 곳에서 종란, 그러니까 계란이죠, 계란. 유정란이죠, 유정란. 대개 계란까지를 싣고 옵니다. 비행기로. 계란 21만 개, 젖소 897두, 황소 58두, 돼지, 요크셔, 하얀 돼지가, 그전에는 우리 한국 까만 돼지밖에 없었어요. 주댕이 삐죽한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요크셔, 토끼, 염소, 꿀벌까지를 가지다가 우리에게 도와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공을 다 알고 있느냐? 누가 이렇게까지 했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But because of this project, these people have come from the cities and they have been here independent and distribute these animals. These dairy goats were shipped, over 2,000 of them, to be distributed to the provide milk for the children of the orphanage. And secondly, they provide 15 baby chicks, and look what he has done. He now has a flock that provides his family with an adequate income. the animals are taken to a collection center near the port. And then they are Chickens are very vital to the lifted onto the deck of the ship and secured by cables for their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s. Images are well known to all of us. These children have healthy teeth to provide training in agriculture and home economics for boys and girls in Korea. These men go out and cow who makes delicious milk. HPI가 한국에 그 6.25 전쟁 후에 어려웠을 때 아마 그 60년도 그 초반에 들어왔습니다.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통해가지고 HPI로 통해서 그 미국의 그 원조 엄청난 소나 뭐 가축들이 왔죠. 그 소뿐이 아니고 뭐 모든 가축들이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우리가 참 경제 성장을 그래서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That have been distributed by him in South Korea. Each dot represents a family that has received a cow in order to give it both 2 heifers and 1 bull. Now they have 40 milking cows, which provide income for the school and also provide the children with a loan program where they can borrow these animals, take them home. They do even from this Mennonite center. And when they have raised the heifer, 가난한 참 그 한국을 해퍼가 60년대부터 근말에 20-30년 동안에 많은 가축을 보내가지고 참 원조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참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참 농가 농민이
농가가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거를 다시 말이지 우리보다 더 가난한 국가 다시 말하자면 네팔 같은 말이 그런 나라에 우리가 좀 뒤돌리고 보내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6.25 때 참 공산화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세계 10위권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대 역사상에서 보면은요 나라가 있었다가 없어진 나라가 있어요. 여러 개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유월남입니다. 우리는 아까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선포되고 또 했다고 그러지만 자유월남은 1955년에 우리보다 좀 더 늦게 건국이 됩니다. 근데 이 건국이 됐었던 자유월남이 1975년에 망해버렸습니다. 여기 권태진 목사님도 월남전에 참전을 하고 했는데 저도 최초에 월남에 명호는 간다 할 때 그때 대위 때 월남을 갔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이 도왔고 한국에서도까지 참전을 하고 도왔는데 한국보다도 더 많은 미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연 참전 인원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숫자는 한 14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월남에는 280만이나 참전을 합니다. 전사자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전에는 한 3만 6천밖에 안 되는데 저쪽에는 6만 명 가까이가 미군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은 지켜지지를 않았고 망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가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을 쏘고도 나는 여기서 지키겠다. 백선엽 장군처럼 내가 만일에 돌아서거든 나를 쏘아라. 책가방 던져놓고 가는 학도병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나타났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지키지 못하면 건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는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1910년에 우리의 국권을 일본이 찬탈해 갔으니까 대한제국은 사라졌죠.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캄보디아에 가면은 작년에 제가 캄보디아에 다른 일로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트피플이 자유월남이 망할 때 보트피플들이 많이 생겨서 바다로 어디로 다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은 죽었다. 또 일부는 살아서 가장 가까이 호주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있는 것은 알았지만은 메콩강을 따라서 조각배를 타고 자유월남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다 보면 캄보디아에 갑니다. 캄보디아에 가면은 톤레삽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길이가 150km, 폭이 80km입니다. 평지를 가지고서 그걸 가늠하려면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넓이만한 곳이 호수입니다. 자연 호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까지 조각배를 타고 자유월남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못 살겠다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약 한 80만 명 정도가 이 호수에 보트피플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손자와 증손자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국적이 없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 내려와 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꼬맹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아직도 보트피플 위에서로 살고 있는데 국적이 없어요. 취업이 됩니까?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은 정치인들은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은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주변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불법 취업을 합니다. 쌀을 좀 얻기나 또는 뭘 얻어서 이제 오죠. 아이들은 꼬맹이들을 놓아놓고 갑니다. 갔다 와 보면은 꼬맹이들이 한두는 없어졌어요. 왜? 놀다가 물에 빠지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라도 사서 입혔으면 좋겠는데 그 돈도 없으니까 메콩강에 떠내려오는 페트병을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엮어서 달아놓고 물에 빠지더라도 코는 물 밖으로 나와 있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갑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군인이 또 유엔군들이 그리고 학도병들이 아버지가 지켜지고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그때 미군들의 계획대로 사모아 지역에 갔으면은 60만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와 친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라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한국군이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연 인원이 50만이 넘습니다. 죽은 사람이 전산사는 한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운 좋게 권태진 목사님도 살아왔고 저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살아와서 다행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유월남이 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게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결국은 우리는 조상들의 덕분 때문에 살아있다. 그런데 한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보트피플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진을 내가 제시를 안 했는데요. 학교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 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건국도 중요하지만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분단된 휴전선을 앞두고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이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 아니다. 적대 국가일 뿐이다. 그때 저기 소련과 북한이 지금 한통속이 되고 그리고 중국이 아직도 돕고 있고 그때 6.25 때 적은 아직도 우리의 적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주적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필요가 없는 사실이 모두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래서 그때 적은 지금도 적이고 앞으로도 적일 수밖에 없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안보 동맹을 지금 안보 조약에서 한미 동맹 그럽니다. 동맹은 뭘 때 동맹이냐면 똑같은 적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쪽은 경제적으로 난 저쪽하고 협력할 거야. 안보는 니네들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팩터 자체가 주로 하는 것이 역사인데 거기다가 만일을 갖다 붙이면은 그건 역사가 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만일의 경우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다면은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은
6.25 때 낙동강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지켜준 우리의 선조들이 없었다면은 하는 이 전제하에서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자, 여기에 지금 우리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2012년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 질문이 만일의 경우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과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북한군과 마주쳐서 6.25 때와 마찬가지로 싸우겠다 하는 사람은 5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국내에서 있지만은 군대는 안 가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겠다, 피난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24.8%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로 도망가겠다 하는 사람이 11.8%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군을 환영하겠다, 그리고 지원하겠다. 여기 이런 답변을 한 사람들은요,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자기의 소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차마 이렇게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한 숫자가 북한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지원 입대할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지금 하늘을 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단법인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을 10년째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1945년 해방된 이후 48년 건국할 때까지 3년 동안에 공산주의 국가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걸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 희생됐던 사람들이 17,539위나 되는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비석 밑인데, 이 비석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서울의 남산에 가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내리고 하는 그 케이블카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리라 국민학교 쪽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왼쪽에 여기에 큰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의 높이가 밑에 기단까지 다 합해서 한 9m 정도가 되는 거창한 비석입니다. 이것이 사단법인 통일건국회가 맨날 젊은이들을 여기서부터 현충일 날도 여기서 참배하고 다른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여기서 우리의 의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2015년부터 통일세대 젊은이들을 길러야 된다. 왜? 앞으로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통일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통일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통일이 돼야 되고, 신앙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 입국론이 여기서부터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젊은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양성을 해오는데, 매년 4박 5일 동안 이제 최동부 저쪽 금강산 전망대로부터 평으로 이렇게 임진강까지 해오는데, 그때 그 앞에서 이제 발대식을 합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17개 대학에서 남녀 학생들 한 100여 명 가까이를 하는데, 45인승 관광버스에 100명을 할 수가 없어서 대충 90명으로 꽉 채우려니까 그것도 힘들었어요. 보니까 짐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그 4박 5일 그러니까 그냥 트렁크를 어디 해외여행하듯이 끌고 와가지고 그놈을 끌고 다니지 못해가지고 옆에서 들어줘야만 될 정도로 왜 그렇게 그 짐을 많이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번에가 82명을 이제 데리고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비가 오는데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견학하고 뭐하고 할 그때만 비가 딱 그쳐졌어요.
그래서 참 17일까지 무사히 다녀왔는데 그때 철책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때도 10년 전에 걸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걷고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그때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했는데 왜 그러냐? 통일시대를 길러야 되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윗대로부터 이렇게 귀한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것도 자녀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냥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그게 보면은 그 비석의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일생을 우리 대한민국과 영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친 영웅들을 그게 기억을 하고 있어 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4년이라고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통일건국회 회장도 맡고 국방부 장관 또 안전기획부장 지금은 이제 국정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맡다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백이무라고 하는 여학생인데 13살 때 북한에서 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시편의 시 부분에서 아주 최고상을 받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텀텀이 썼던 시를 써가지고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시 쓴 것을 비닐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묶어서 땅에 묻어놨다가 다른 데 만약 급하게 도망갈 때는 가 있다가 나중에 그거 파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한 300수를 썼어요. 그 중에 한 100수 정도를 나에게 이제 보내와서 누군가가 가져와가지고 이걸 시집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 중에서 기가 막힌 여러분들 또래, 걔가 왜 한국을 못 오느냐 하니까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불구자래요. 그 불구자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남동생에게 보내지 않으면은 그 동생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국을 못하고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 13살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30대 가까이 되는 이제 가정주부가 됐겠죠. 근데 그 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한번 여기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용하게 그 소녀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약 내세가 있다면 굶어 죽기 전, 얼어 죽기 전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부모 형제도 다 죽고 없는 헐벗고 굶주린 꽃제비인 이 몸이 지금 당장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누구 하나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벌레만도 못한 가련한 인생이지만은 정말 내세가 있어서 기어코 이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거든 하나님 다음 생에는 제발 이 몸을 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 주소서. 사막인 아프리카 어느 나라든 혹은 제일 추운 북극 어느 땅이든 좋으니 유독 이 나라 조선에서만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게 해 주소서. 지지리도 불행한 이 몸은 이 나라 조선에서 잘못 태어난 단 한 가지 죄 아닌 그 죄로 온갖 천대 가전멸시 다 받다가 드디어 이렇게 굶어 죽나이다. 끝끝내 쓸쓸히 얼어 죽나이다. 원하건대
다음 생에는 비천한 이 몸이 부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꽃제비가 아닌 한 가정 보배둥이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제 명대로 눈을 감게 해 주소서. 하나님, 만약 레세가 정말 있다면 너무나 짧은 생을 고달프게 살다가 비참하게 마감하는 불쌍한 이 고아가 눈물로서 해올리는 마지막 기도, 마지막 이 소원을 꼭 들어주소서. 여러분들 같은 또래에 북한에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제 얘기는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